예. 자, 지난번 교재 있죠 이거? 예, 이거를 가지고 또 오늘 좀 할 건데 좀 뒷부분이 좀 글씨가 흐린데요. 제가 좀 이렇게 구두로 불러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이달 말에 다시 나올 겁니다. 깨끗하게 인쇄를 해서 그 전체 합본으로 나올 거라서요. 6개 법률을 이렇게 다 통합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가지고 기초 체계를 잘 잡아두시고 용어를 정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점수가 55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은 부동산 쪽에 좀 전문가가 되는 건데 우리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거라는 건 목적은 있으셔야 돼요. 목적을 정해놔야지 내가 공부할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토지를 개발해서 그다음 뭐 전원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건물을 세우고 자 이렇게 되면 공법을 잘 하셔야 돼요. 공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뭐 아파트 전월세라든가 또는 뭐 간간히 매매하겠다 한 달에 하나씩만 매매하겠다. 예, 그리고 전월세 같은 거 나머지 뭐 일주일에 한 서너 건 쓴다. 그러면 충분히 사무실 운영이 되고 훨씬 더 그 뭐 일반 직장인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3개, 4개 쓴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하루에 막 2-3개씩 쓰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노는 날도 있는데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를 체결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뭐 전월세 같은 거야 뭐 수시로 이렇게 하시고 매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어떤 사업 측면으로 간다면 좀 공법을 좀 더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나는 그게 아니다. 복잡한 거 싫고 그냥 간단하게 전월세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그냥 시험에 붙을 만큼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후자 쪽으로 가서 시험에 붙을 만한 공부 있죠. 그 체계도 가지고 이제 거기다 여러분들 좀 부족한 건 넣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본 용어와 시험에 자주는 나오는 핵심만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 이외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 체계도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들 여러분들 좀 적어 가시면서 하시면서 이제 그걸 한 번씩 이제 자주 보셔야죠. 자주 보셔서 이 종이 자체가 걸레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걸레가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 커피 한 번 흘리면 걸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이제 공부하다 힘드시면 이렇게 주무시면 여기 이제 침 흘리고 주무시니까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반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그 교재에도 나오지 않어요? 나오고 저 기본서 같은 거 보시면 앞부분만 까맣죠. 뒷부분 하얗다고요. 이런 분들은 이게 회독을 못 하신 거예요. 앞에 조금 하다가 다른 과목 조금 하다가 또 다시 또 이게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앞에 조금 하다가 이러니까 전체적인 걸 못 보시면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좀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처음에 체계도를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해 보니까 기본서 가지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달이 그냥 지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도를 빨리 보시는 게 이제 끝을 한번 찍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사업을 할 건지 아직 우리가 뭐 합격도 안 했는데 뭐 그거부터 생각하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물론 그게 나중에 변경될 수는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조그맣게 하다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해가지고선 사업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목표를 좀 정하셔가지고 공부 분량을 좀 정하시고 일단 우리는 이제 1차 합격이 목적이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1차적으로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하게 그 개인적인 세계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그 이제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좀 어려워요. 중간에 유통업을 하셔야 돼요. 유통업. 앞으로 서비스업이라는 건 대부분 다르게 구전 먹는 겁니다. 구전. 그 여러분들 우버라는 거 뭔지 아세요? 우버?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우버 택시라는 거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걸 못 들어오게 해요. 택시 기사들이 막죠.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버 택시라는 거는 집에 놀고 있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 앱이 있잖아요. 앱 우버라는 앱이에요. 그게. 우버라는 회사는 어떤 공장 뛴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핸드폰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놀고 있는 택시가 집에 놀고 있는 그 인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운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택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버 택시에 자기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로. 그러면 또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택시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해요.
내가 여기서 뭐 김대균 센터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격이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디서 유용하게 쓰이냐면 서울에 이제 강남 같은 데는 금요일 날 되면 택시를 못 잡아요. 택시 기사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어디 먼 거리만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부르지 않습니까? 막 따블도 나오고 따따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 기사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지대추구라는 거예요. 지대추구. 지난번에 추미애 의원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때 좀 저기 그 좀 공부 안 한 티가 났었는데 지대추구는 땅 주인이 땅값 받는 것도 지대추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지대추구보다는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얘기가 지대추구라는 얘기로 쓰는 거예요. 학교론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지대추구의 원래 그 경제학 의미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들이 금요일 날 딱 당합해서 택시를 안 태운다고 손님들을 골라 태우죠. 그때 우ber 택시가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부르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겠다 얘기하면 그래서 요금을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나 얼마 가겠다. 뭐 2만 원 가겠다. 어떤 사람들은 뭐 2만 5천.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가격 가장 싼 걸 선택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소비자들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경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앱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예, 근데 그게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현대자동차의 2배예요.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핸드폰 앱 만들어서 중간에 구점 먹는 거죠.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유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버 택시라든가 무슨 뭐 요즘에 저렇게 또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방 연결해 주는 거,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도 내가 방을 구하고 싶고 또 방을 이제 내놓고 싶고 이걸 중간에 연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발전시켜서 이제 앞으로 중개업도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중개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저 변호사가 중개행위 했다가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변호사가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그다음에 사무실 개설 등록도 안 하고 중개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항변했어요? 이것도 변호사 업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물건을 법률적으로 분석해주고 소개시켜준 거. 근데 이제 그게 중개사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무등록, 사무실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행위 한 거라서 그 1심에서는 무죄 결정 났어요. 1심에서는 저 국민 참여 재판 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 이렇게 여러분 그 편지 그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무작위로 선정해가지고 그럼 거기 이제 10만 원 받고 가세요. 그럼 가가지고 복비 싸게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 좋은 거다 해가지고 무죄 결정 내린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정식으로 그 관행 2심 가가지고는 그게 유죄 결정 나왔다고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중개행위를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 개설 등록을 하라고 현행법에 있잖아요. 중개사법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중개사가 위반을 한 거예요. 즉 변호사가 공모 변호사가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이제 대법원 올라가서 근데 중개사가 되고 사무실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죄로 벌금 500만 원. 그 원래 이제 처벌령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인데 벌금 500만 원 이하가 500만 원 나온 겁니다. 형구가. 그래서 이제 아마 대법원 가도 아마 그 유죄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자격증을 따시고 등록을 하셔야죠. 사무실에서 등록을. 근데 그것도 지대추구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지대추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대추구라는 거는 사회에서 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고 남한테 피해를 덜 줄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대추구는 다 해요. 저기 미용사가요 면도하면 저기 위반이에요. 2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미용사는 면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발사 시험 볼 때는 이 감염 같은 걸 좀 처음 봐요. 이렇게 하다가 저기 이렇게 피나면 염증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발사 시험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미용사 하는 거 없기 때문에 미용사가 저기 만약 혹시 면도한다고 그러면 여기 털 깎아달라고 그러면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게 다 지대추구입니다. 면도는 이발사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지키는 행위가 이제 그 우리 경제학 책에 이제 지대추구인데 그게 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경제학과 다니는 자제분들 계시면 또 지대추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경제학과에 경제학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걸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정치하시는 그 의원이 그 얘기를 이제 일부 국한에서 잘못 오해하시고 한 겁니다. 이게 자기 딸이 뭐 이렇게 사무실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개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시게 될 거를
좀 나름대로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남들은 뭐 투기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사업 배웁니까? 자, 오늘 공부하실 거는 자,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배우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그 프린트물에서 자, 윗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써 있죠. 예,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한다. 예, 그다음에 그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때 법의 이름은 정비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그냥 정비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자, 그럼 우리 이제 가장 기본 용어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도심지 외곽 쪽에 이제 논밭, 임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마치 이런 이 수안지구 같이 여기도 미개발지가 새로 시가지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점점 이제 구시가지로 바뀌지만, 근데 구시가지가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막 20-30년 지나면 이제 구시가지가 되면 구시가지는 뭐를 하셔야 돼요? 예, 철거하고 구시가지를 철거하고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개념으로 하는 이런 정비 사업.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시가지를 철거를 당연히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재개발 형태의 철거도 있고 재건축 형태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는 뭐였어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하면 재개발이고 그런 기반시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노후한 주택만 작업하면 그건 재건축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 안에는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딱 하나예요. 새로운 시가지. 근데 정비 사업 안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개가 들어있어요. 3개. 이따 할 건데 우리 이게 작년까지는 혹시 작년도 공부하신 분들은 정비 사업이 6개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 내년 2월 8일부터 개정돼 가지고 이 3개로 통합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연히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고 재건축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금 글씨가 안 보일 텐데 여기 정비 사업 보시면 밑에 용어 정리 있죠? 용어 정리 보시면 거기 주거환경 개선 그 보라색 글씨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좀 너무 흐려가지고 일단 여기 칠판을 먼저 보세요. 보시다가 뭐 승질 나가지고 막 이거 보다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저도 인쇄를 좀 이렇게 이따위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놓고 돈을 달라니까 참 보면 그래서 다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이제 1월달에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새해가 되면 새로운 뭐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욕이 생기고 이제 얼마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셔야죠.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요게 이제 작년까지는 6가지였는데 이제 이런 뭐 재개발 사업이 다른 사업이랑 통합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작년도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는 2월 8일부터인데 우리 시험이 이제 10월이니까 당연히 이건 바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정비 사업이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건 달동네예요, 달동네. 달동네 아주 저소득층들. 나중에 하실 건데 그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 거기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혹시 이게 불편하시면 이 기본서에 어디냐면 245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 프린트물을 뭐 보실 분들은 보시는데 245를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이걸 나왔을까 한번 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 저소득층 사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합니까? 네,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극히 열악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후한 건축물들, 노후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사시는 달동네가 기반시설 같은 거 아주 열악하고 그다음에 노후한 주택들이 이렇게 판잣집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재개발 사업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 넘어가 보시면 저소득이란 말이 없죠. 재건축도 저소득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근데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을 때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됐을까? 노후한 건축물들은 밀집하고 있어야 된다. 노후한 주택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살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을 관청이 해주는 거예요. 관청. 근데 재개발 사업은 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재개발 구역 안에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사업은 거기 소유자들이 알아서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이따 배우실 건데 조합이에요. 조합. 그 재개발 사업에다 조합 이렇게 쓰세요. 조합. 자 우리 공법에서 조합 그러면 거기 땅 가진 사람이나 또는 건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게 조합이에요. 그럼 그 소유자들이 모여서 그 단체를 만들고 그분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 자기 땅이니까 진행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도 나중에 조합 만들어서 할 거예요. 재건축 사업도 저소득층들은 아니고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면서 노후한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인데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시는 분들이 누구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니까 저소득층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이 저소득층들 그 낡은 집들 소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워낙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 군수와 같은 관청이나 아니면 이따 배우실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이제 토지주택공사라는 국가공기업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청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소득이 있다는 말은 저소득층들의 거기 주택 소유자들, 저소득층 사시는 소유자들이 말이 소유자지 실제 돈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막 하루에 막 이렇게 그 하루 버셔가지고 하루 쓰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노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조합 만들고 조합에 경비를 내라 그러면 경비 낼 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관청이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철거해주고 이제 새로운 집을 진 다음에 새로 집 질 때는 큰 평수 질까요? 작은 평수 질까요? 작은 평수로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소규모 임대라든가 소규모 분양 이런 거 줘가지고선 분양을 하든지 임대행해서 그 원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중개사가 별로 이렇게 재미볼 게 없어요. 소규모고 또 임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했을 때는 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전월세라든가 매매할 게 많이 생기겠죠. 차이가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한 사업이 두 개 있습니까? 개선하고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열악하고 이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합이 사업하는 거 두 개 있고 시장운수 같은 관청이 사업해주는 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 정비 사업은 몇 개? 세 개입니다. 세 개. 이게 내년 2월 8일부터인데 미리 이거를 땡겨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사업의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일단 이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정비 사업 안에는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있고 재건축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게 기본적인 내용 용어를 한번 들어보신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요. 도시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가지다. 그럼 새로운 시가지 만들어서 사업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먼저 하고 정비 사업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원 상태가 뭘까요? 논밭, 임야. 도심 외곽 쪽에 논밭, 임야 있습니까? 물론 이제 논밭, 임야 중간중간에 집들도 몇 개 있어요. 일부 상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개발지 상태. 미개발지 상태를 새로운 시가지로 이렇게 조성한다. 밑에 거는 조성이 아니라 정비다. 정비. 근데 이거는 구시가지를 정비하고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이제 기본 용어를 구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더 잘 될까요? 정비 사업이 더 잘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이 더 잘 돼요. 이 정비 사업은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철거에 반대하는 소유자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자 몇 년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세입자들이 문제예요. 세입자들. 그 세입자들 있죠. 노후한 주택이면 주택 세입자가 있을 테고 노후한 상가면 상가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상가 세입자는 내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그 세입자들의 동의가 안 나오면 또 사업을 못 해요. 그 상가 세입자들은 그동안 단골 손님 다 생겨났지. 따로 자기가 이렇게 권리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도 세렸지. 이랬는데 나가라고 하면 그거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산 사태의 본질이 그거예요. 상가 세입자들이 안 나가신 거예요. 못 나가겠다.
또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 이걸 요구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항의 시위를 하고 또 그걸 이제 진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고는 이제 그렇게 난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로 이게 삶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안 하고 자꾸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구도심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더 낡아지죠. 예, 더 낡아지고 거기서 화재도 나고 막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된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큰 화재라든가 큰 재난이 생기면 그때는 재개발을 해요. 그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도 우리 옛날 구도심 있죠. 예, 제가 저 동구 이런 데 강의해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노하더라고요. 옛날 구시가지 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광주시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외곽적으로 이 수안지구 쪽, 그러니까 여기도 수안지구 오면 또 젊은 층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집값이 비싸잖아요. 구도심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도시 전체를 이제 관할하는 광주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고민을 해서 이제 균형이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외곽 쪽에다가.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순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정비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하면 거기 이제 땅 주인들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논이나 밭 땅 주인들이 지들 맘대로 사업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관청이 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공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순서를 잘 보세요.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장소를 정한다가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자, 그 프린트에서 도시개발 구역 찾으셨어요? 네. 아니면 거기 좀 불편하시면 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그 위에 공간이 많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 사업하는 장소를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광주도 외곽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어떤 특정 장소가 나와야 돼요. 무슨 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가 도시개발 구역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청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도시개발 구역 할 때 지정권자 여기 보니까 지정이라고 돼 있죠. 네. 사업하는 장소를 정하고 외부로 발표한다 고시 이건데 지정권자 이 사람이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시는 관청 지정권자 이렇게. 자, 지정권자가 밑에 그 설명 박스에 보시면요. 그런 건 좀 보이시죠? 시도지사나 대도시 법정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저 지난번에 자 거기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시도지사가 누구였어요? 우리 이게 5명이죠? 우리 예전에 시도지사가 우리 예전에 그 행정관청을 쓸 때 이제 국가행정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고 그 아래 우리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같은데 광주광역시 같은데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다음에 뭐 전라남도와 같은 근양도의 도지사 이분들이 시도지사잖아요. 이렇게 도지사 밑에는 시군이 있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시군 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분들이 하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장님이 도시개발구역 정하는 게 원칙이고 광주에서는 광주광역시장님, 뭐 세종시에는 세종자치시, 제주도는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보세요.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누가 하셔야 돼요? 나주시장님이 하는 거야? 여기 시도지사라고 돼 있잖아요.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하는 거야? 이거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시도지사가. 우리가 일단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나주시장님이 하는 거야? 도지사님이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인구가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도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도 밑에 있는 시장님은 원래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인구 50만 이상 시가 있어요. 우리 저기 좀 전라북도에 가보면 전주시가 인구 65만 이렇게 되고 또 충청북도에 가보면 충청북 도지사가 하는 건데 이 청주 같은 데가 인구가 80만이 넘었어요. 도시가 통합돼 가지고. 또 경기도에 가보면 인구 50만 이상 많죠. 뭐 수원, 성남 이런데. 그럼 그때는 경기도지사라든가 전북도지사 이렇게 하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대도시라고 부르면서 이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를 도지사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주는 인구 50만 이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전남도지사가. 근데 이제 이게 전라북도 전주 그러면 전주시장님이 인구 얼마 이상이니까
50만 이상일 때는 도지사 업무를 이 사람이 대신하는 거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대도시가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님이 하는 건데 도지사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들어가서 도시개발구역을 할 때는 도지사님이 하지 않고 그 대도시한테 권한을 준 거라고요. 대도시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도시 중에서 이 도 아래에 있는 시 중에서 도 아래 시 중에서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인구 50만 이상이 몇 개 있어요. 강원도에는 없어요. 강원도에 원주 뭐 이런 데 봐 원구 30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저기 포항 같은 데 있죠. 포항도 인구 50만 이상이 되고 창원 같은데 뭐 이런 데가 이제 인구 50만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 여기 이제 국토부 장관님도 있어요. 예, 국토부 장관님은 그냥 예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토부 장관님이 뭐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법정된 경우 국토부 장관님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일단 거기까지. 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시는 관청.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나왔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국토부 장관님은 예외. 그럼 여기서 시장군수 구청장 나오면 안 되죠. 이거 대도시 말고 그냥 시군 구청장 쓰시면 군수나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안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개발계획이라는 거예요. 개발계획. 자, 일단 한번 잘 보세요. 자, 개발계획을 수립해 준다. 자, 우리 개발계획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개발계획이 옆으로 이동하시면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프린트문에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라는 거기 박스 위에도 개발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개발계획의 정체는 자, 사업을 지시하는 총괄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이에요. 지시. 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도 지금 누가 지시할까요?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관청이 지정권자. 좀 전에 구역을 지정하시는 시도나 대도시가 이 개발계획도 수립해주고 발표해주는 건가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자, 우선 처음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업하는 장소를 이렇게 정하고 관청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총괄 지시하는 계획이라고요. 네, 그게 일단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업하는 시행자가 그 개발계획을 잘 지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북한 가면 북한이 무슨 당이 무슨 계획 세워주잖아요.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북한은 원래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치약 몇 개 만들어 딱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치약이. 그럼 치약 그거 딱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이 개성을 나는 치약을 나는 소금 치약이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하얀색 치약 해가지고 쫙 만들어 써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 이제 그런 형태인데 우리 행정도 그래요. 이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개발 계획을 밑에 설명하는 박스를 좀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개발 계획의 내용 좀 보세요. 내용. 자, 내용에 보시면 거기 시행자,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시행자를 그냥 우리 편의상 무슨 뭐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공기업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서울시는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SH공사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그런 공기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행자가 여기 개발계획할 때 같이 동시에 나온다고. 사실 여기 밑에 보시면 개발계획 다음에 보시는 게 시행자인데 자, 이 시행자는 개발계획하고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개발계획 만들면서 야 시행자는 SH공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서울시 안에서 할 때는 서울시가 지정권자가 되고 서울시 밑에 공기업인 SH공사를 보통 시행자로 한다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시행 방식도 있습니까? 네,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네, 사업의 방식이 있어요. 수용 방식으로 100% 해라. 환지 방식으로 100% 해라. 아니면 반반 섞어서 뭐로 해라. 혼용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네, 이제 그걸 정하는데 자, 그거보다는 그 아래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존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이런 우리 앞 글자를 좀 따서 토인 교환 이렇게 요령을 약간 좀 한번 익혀야 됩니다. 자, 지금 토지 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환경 계획은 토인 교환이라고 나중에 정리하시는 건데 근데 토지 이용 계획이 뭐예요? 시가지가 개발되면 이런 거래요. 주거 용지 30%, 상업 업무 용지 40%, 나머지는 공원 같은 기반시설 30%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비율을. 자, 우리가 시가지가 개발되면 100% 상가나 업무용지로 씁니까? 그러진 않겠죠.
예, 거기 공원도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비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가지 개발할 때는 전체를 다 돈 벌려고 하면 전체를 다 상가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저 일하시다가 장사하다가 이 공원 가서 잠깐 쉬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울의 그 마곡지구가 이게 서울에 사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자, 마곡지구가 지금 지구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게 실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예요. 근데 이제 마곡지구가 서울의 일산 밑에 일산에서 강 건너가면 바로 마곡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일산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서울에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이쪽에 그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서울에 이제 그쪽 한강으로 나가는 쪽으로. 근데 문제는 그 마곡지구가 실제 그렇게 해버렸어요. 주거용지, 거기 주거용지는 뭐 단독도 있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는데 주거용지가 30%예요. 그 상업 업무용지가 40%, 나머지는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30%라고요. 그래서 상업 업무용지에 이제 LG가 큰 건물에다 세웠어요. LG가 대기업 유치했다가 막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아파트 값이 그 뭐 피가 뭐 2억까지 붙고 막 그랬었다고요. 처음에 분양받은 금액보다 뭐 2억 더 올라가지고 거래도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곡지구가 굉장히 도시개발 사업을 제일 크게 합니다. 크게. 이게 규모가 360만이에요. 366만 이 정도 되는데 366만이면 이게 이제 규모가 11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서울의 최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발 계획을 자 만들 때는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하고 토지용 계획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인구. 자, 인구를 몇 명 수용해라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인구를 너무 과밀하지 않도록 인구를 뭐 2만 명까지만 이런 식으로. 그 교통 계획도 있죠. 네, 교통 계획 같은 거는 뭐 버스는 중앙 차선제 만들어라 이런 거. 또 뭐 지하철역을 어떻게 내자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거라고 지시하는 거죠. 환경 보전 계획도 있고. 하나만 더 적으시면 이 개발 계획에는 우리 병원 만드는 계획, 병원이라는 거 우리 보건소 같은 것들 위치하는 보건 의료 계획도 있어요. 자, 환경 보전 계획에다가 그 환경 밑에 계획에다가 밑에 보건 여기 의료 계획을 하나 더 쓸까요? 그 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합니까? 토인, 교환, 보 이런 식으로 토인, 교환, 보 이런 게 개발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지시하는 겁니까? 지시? 네, 지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개발 계획은 지시하는 거다. 지시. 뭘 지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라, 인구는 몇 명만 수용해라 이렇게, 교통은 어떻게 처리해라,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라, 그다음에 보건, 병원 만드는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보건 관련 계획이 다 나오는 거라고. 시가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관청은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돼요. 인구도 신경 써야 돼요. 이걸 다 이제 지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걸 제대로 안 지킬 수 있으니까 관청이 통제하는 계획을 만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발 계획이 지금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칙은 개발 계획이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잘 보시면 다시 우리가 프린트물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위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고시라고 해서 구역 지정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다 원칙 쓴 거 원칙. 자, 원칙은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미리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시험문제에서는 원칙은 그냥 원칙이고 시험문제에서는 원칙이 그러한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개발계획이 지금 도시개발구역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 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개발계획 파트에 다시 한번 밑에 설명 박스를 보시면 수립 시기라고 그래가지고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까? 네, 근데 그 아래 보시면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에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역 지정 후에. 그럼 어떤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개발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을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지금 이 용어가 지금 와닿지 않는 분들은 지난주에 하신 거는 다 까먹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21가지 용도지역 있었죠. 우리가 땅의 이름, 지난주에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땅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거 있었잖아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도간농자인데 도시지역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택을 져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있었잖아요. 특히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었죠. 보호생자 이렇게 전일준, 보호생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말고 무슨 지역일 때? 녹지지역에서 이 보존녹지는 안 돼요. 보존녹지는 보존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보존 성격이 강한 녹지에서는 아예 못하고 무슨 녹지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현재 미개발지인데 도심 외곽 쪽에 도시지역 외곽 쪽에 생산녹지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여기죠. 여기 외의지역입니까? 거기서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 관리지역, 농림, 자연 여기가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개발 계획을 미리 만들지 않고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개발 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 답이 그때 뭐냐면 주거 지역 같은 거. 이런 주거 지역이랑 상업 지역은 그런 해당 장소가 아니죠. 여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아니면 관리 지역 같은데 뭐 농림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지문에 나왔을 때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거는 개발 계획의 특징은 개발 계획은 지시하는 계획이다.